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뇌 지도로. 뇌라는 것은 이제 시냅스들의 끊임없는 그 교류다. 얘가 커넥텀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건 회로도. 그냥 회로도. 그러니까 의식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열리면 네. 기절, 뭐 마취 네, 네. 그거를 하게 되면 의식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 이미영입니다. 이명현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모스 가늘한 세계들 5장 우주의 커넥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커넥텀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커넥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위키백과에 보면 나와요. 커넥텀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뇌 지도로 일종의 뇌 회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넓은 의미로의 커넥텀은 단순한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망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앤드류야는 여기 203쪽에 보면 바로 한 사람의 모든 기억, 그리고 생각, 두려움, 꿈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배선도라고 커넥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전자 지도가 이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뇌 지도를 다 그려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 커넥텀이라는 거가요. 그냥 저희가 어쨌든 이 커넥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 저는 사실 처음 들은 얘기였거든요. 여기서 키워드를 3가지 정도를 저희가 또 뽑았습니다. 이 커넥텀을 이렇게 커넥텀과 다 연결하여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뇌와 의식,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연결되는 이제 이 의식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과학자분들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창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작이 그 앤드류안하고 칼 세이건의 아들 샘 세이건의 뇌출혈 사건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들의 네. 그런 뇌출혈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사로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로 이 우주 커넥텀, 그러니까 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솔직한 이야기 같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짠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 샘 세이건은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의 이제 아들이고요. 그 칼 세이건이 이제 5명의 아이를 돕는데 네.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1991년생이고 그 이타카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요. 뭐 이 책에도 관여를 했고 다큐멘터리에도 이제 관여를 해서 작업을 같이 했고요. 네. 그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뇌출혈이 생긴 것 같은데 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옛날부터 이렇게 뭐 정맥하고 동맥 그게 혈관이 꼬여가지고 뭐 그런 좀 선천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운 좋게도 그 의사를 잘 만나고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좀 극적인 것이 그 치료를 했던 의사가 수술했던 의사가 칼세이건 코스모스를 보고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이제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인데 거기서 과학자가 되는 방법은 의사밖에 없었다. 그런 인연이 또 네.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가 뿌려놓은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뇌과학이라는 건 이제 최근의 이야기지만 이 앞에 보면은 뭐 히포크라테스가 무슨 간질이 물질의 기원이라는 것도 막 알아내고 이제 뭐 브로카의 뇌라는 책이 네, 브로카의 있죠. 뇌. 네,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 뇌 특정 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사람 얘기도 있고, 뭐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라던가 뭐 이렇게 계속 뇌과학으로 가는 현재까지의 뭔가 역사 같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뇌와 의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걸 코스모스랑 연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커넥텀으로 가면 네. 우리가 쓰던 말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네, 맞아요. 복잡계,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를 보는 관점이 네. 예전에는 어느 부위에 뭐 기억 장치가 있고 그쵸. 어느 부위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한때 이제
뭐 우리에게 좀 알려졌던 거고 네. 그다음에는 좌뇌 우뇌 네. 그래서 어떤 역할 분담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뇌라는 것은 이제 시냅스들의 끊임없는 그 교류다. 네. 그러니까 연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인 거죠. 그쵸.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커넥텀으로 가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런 그 뇌뿐 아니라 뇌가 이제 척추도 있고 쭉 내려가는 신경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망들의 연결까지를 커넥텀이라 하는 것 같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거기에서 그런 연결과 네트워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기억이잖아요. 네. 또는 어떤 현상, 우리의 희로애락, 뭐 이런 것들인데 두려움, 꿈 이런 것들은 이 커넥트 되어 있는 것들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잖아요. 아, 네. 그것까지를 포괄해서 커넥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기존에 얘기했던 네.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다 알았어. 네. 라든가 그 뇌에 있는 시냅스 지도를 다 알았어. 이거보다는 네. 훨씬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아. 한 개체의 어떤 그 정체성, 네. 그 개체로서의 것까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책에 보면 되게 잘 표현된 거라고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네, 네. 네, 나의 뇌 구조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얘가 커넥텀인 거죠. 예, 그렇죠. 이건 회로도. 그냥 네, 회로도. 이거 되게 인상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행을 이제 시대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의 이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부위와 어떤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뇌의 활동과 우리의 사고와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전부터 쭉 와서 아 지금의 화두가 이것뿐 아니라 사회 현상도 그렇고 복잡하게 설명하려는 것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떤 것과 연관시키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정작 눈길이 갔던 건 그거예요. 측정하는 기기들의 발전 과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네. 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뇌의 전류가 흐르는 것도 네. 재고 이런 걸 재는 것들을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쟀는가. 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얘를 측정해서 아, 그렇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반복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있는가. 되고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켜야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과학에서 덧없는 말 중에 하나가 작다 크다 이런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뭐보다 아, 세다, 뭐보다 얼마나 세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준 것들이 이제 그 여기 전류 흐르는 것이라든지 MRI라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사실은 네. 이런 뇌의 회로도 같은 것도 그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 이제 에피소드처럼 쭉 흘러가는데 네. 저는 그것도 칼세이건이 과정으로서의 어. 과학 이런 것들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의 그 뭐 목적은 달랐지만 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지금 이 시점에서 커넥텀, 우주 커넥텀 또 뇌의 커넥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냥 재미뿐 아니라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뭐 측정을 해서 그런 뇌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완성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되게 많은 오랫동안의 질문 중에 의문 중에 하나였던 의식이란 건 네, 대체 맞아요.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뇌에 대한 것들이 네. 이제 뇌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네.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한 뇌를 가졌던 사람들 특히 이제 브로카 네.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서 그 이제 에피소드 얘기도 하면서 그 뇌의 부위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브로카 얘기는 그 앤드류 양과 칼 세이건은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에피소드인지 아시죠? 전 몰라요, 잘. 브로카의 뇌라는 책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브로카의 뇌라는 책을 이제 여기도 이제 언급을 하지만 칼 세이건이 써요. 네. 근데 그 브로카의 뇌를 여기 이 책에도 보면 그 예전에는 둘이 같이 가서 만져봤는데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면서 찾으려고 봤더니 없어졌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브로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약간 기형적이었던 뇌를 연구하고 네. 이 브로카의 뇌라는 책이 나오게 된 에피소드가 네. 1977년에 그 보이저 호에서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칼 세이건과 앤드류가 다 참여해서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각자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앤드류와는 이제 약혼자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1977년 6월 1일 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에 두 사람이 연인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1주년이 흘러서 1978년 6월 1일 날 그 파리 프랑스 파리에 가서 브로카의 내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영감도 얻고 그러면서 그게 브로카의 뇌라는 책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뇌에 대한 그것들을 관심을 둘 다 갖게 되고 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고 그것의 네. 한 정리된 챕터가 이건 거죠. 그 뇌와 관련돼서는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네. 앤드류안의 뇌파가 기록되어서 한 거 아세요? 뇌파를 어떻게 측정해서 기록을 그 했어요? 뇌파 측정하는 기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이제 그 레코드판에다가 그 집어넣은 중에 거죠. 한 트랙이에요? 네, 한 트랙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1977년 6월 1일 날 두 사람이 이제 애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뭐 작업도 같이 하고 그 칼세건이 앤드류안을 신뢰했으니까 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모셔왔겠죠. 네. 그랬는데 그 지구인의 뇌파를 네. 하고 심장 박동을 그 찍어서 그걸 이제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실어서 보내는 건 이미 그 원래 초안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6월 1일 날, 그 6월 3일인가 언제 네. 이틀 후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때 네. 찍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병원에. 근데 6월 1일 날 아. N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네. 앤드류안이 이걸 찍으면서 네. 지구인을 대표해서 사랑에 빠진 어떤 여성의 여성의 뇌파. 뇌파와 심장 박동을 기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게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 곳곳으로 사랑에 빠진 한 포유류 영장류의 암컷에. 암컷에 이제 그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약간 그 자기 샘 세이건의 네. 슬픈 이야기와 뭐 그 주치의의 아주 기적적인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네. 그 자기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가는 개인적인 그런 챕터이기도 네. 해요. 제가 질문을 의식이 뭔지를 여쭤본 것 아,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샜는데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 저도 뭘 맞아요. 질문했는지 이게 여쭤보는데. 이 코스모스 책의 네. 그 장점과 단점은 네. 이게 여기에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써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밌잖아요. 네. 옆으로 세다보면 한정도 없는 거죠. 의식으로 돌아가죠. 네. 네, 의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뇌의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그게 이제 기억이 어디서 나오든가 뭐 아니면 어떤 감각이 어디에 있는가 같은 거는 이제 측정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연결이 된다고 갑자기 그게 의식이 되는가는 되게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다른 예전에 이제 단어들로는 뭐 영혼이라던가 뭔가 자아라던가 의식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 부위에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약간 네. 분위기가 네.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어떤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근데 이제 앤드류안은 여기서 의식을 조금 더 넓은 정의 굉장히 좀 넓게 하고 있죠.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식물들의 네, 네트워크도 그러니까요. 의식으로 보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를 읽을 수는 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 일단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의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럼 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때 몇 가지 의식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각성, 깨어있는 상태, 네. 그 다음에 잠자는 상태, 그렇죠. 죽진 않았잖아요. 네. 의식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식물인간, 코마 상태. 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표현을 못하는 상태일 수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기절, 아,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취. 마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각성되어 있느냐, 네. 아니면 뭐 코마 상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열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기절, 뭐 마취, 각성 상태, 코마 상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이거를 네.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자체가 전부 의식인데
의식의 아. 단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프를 X축, Y축을 해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의식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는 네. 기절, 뭐 마취 네, 네. 그거를 하게 되면 의식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 숫자를 나타내어서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의식이 뭐 같으세요? 잘 때? 잘 때도 할 수 있죠. 그럼 잘 때가 의식의 몇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는 네.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네트워크나 복잡계를 하니까 뇌과학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리고 의사들이랑 네. 같이 해서 음. 마취. 아, 그러니까 마취는 사실은 아, 약물을 얼마나 투입하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아직 잘 정해져 있지 않고 마취 의사의 경험과 그래서 마취를 아트라고 부르거든요. 예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마취 상태인 의식의 단계라고 하게 되면 네. 정량화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네. 마취가 의식을 수치화 시키는데 제일 접근하기 좋아서 아, 여러 나라에서 네. 의사들과 이제 그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건 이제 생물학자보다 물리학자들이 아. 접근 가능성이 더 크죠. 네. 그래서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 생각에 포항공대랑 아산병원이었나? 네. 뭐 그 합작을 해가지고 네. 의식의 단계를 그 마취 쪽에서 숫자로 나타내는 걸 성공했어요. 아,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이 의식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없다를 되면 할 수 이제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래프를 네. 그릴 때 아직 네.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의식의 단계에서 이 어느 순서대로 되는 건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어떤 식으로 자극이 갔을 때 어떤 게 되는가 그러면 깨울 수도 있는 거고 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식의 제일 낮은 단계가 되겠죠. 네. 그럼 각성해 있는 상태 그다음에 각성했지만 정신이 혼미한 상태 아, 네. 뭐 기절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해서 네. 의식이라는 것이 지금 범위가 되게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이렇게 막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이것뿐 아니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과 잠자고 있는 것과 마취 상태도 사실은 죽지는 않고 있는 의식의 상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확장시키려는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아까 앤드류안의 의식 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앤드류안은 이 책에서 의식을 식물에도 적용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기억이라던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상태라던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은 것들을 보면은 해파리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좀 더 그냥 생존 말고 다른 종류의 네, 뇌의 활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파리에 뇌가 없는데 네. 그것도 의식이라고 좀 부르고 네. 식물들의 그 균사체 이런 것도 그쵸. 의식이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 네. 의식이라는 것을 인간의 의식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에 맺혀서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의식으로 확장을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춘이 다 얘기한 것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의식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떤 연결 단계를 의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앤드류안의 이 글 쓴 어떤 그 글 쓰는 방식이 자칫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네. 식물도 의식이 있어. 네. 뭐 해파리도 의식이 있어. 이러면 우리는 네. 그 의식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의식으로 투영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생각한단 말이야? 뇌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상하다. 앤드류안 신비주의적인 뭐를 하나?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앤드류안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네. 의식이라는 거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처음으로 가서 네트워크의 관점, 커넥터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고 의식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처음에 어떤 것들이 서로 이렇게 그 식물이든 네. 뭐든 간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서 가던 것들이 조금씩 복잡해지는 결과로서 현재 있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의식도 이제 그런 단계들이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보면 네.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진화해온 여러 의식의 단계 중에 한 단계인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의식이란 범위가 되게 커지고 네. 그러면 해파리나 뭐 균사체 같은 애들이 네트워킹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 용어의 의식이라고 하되 몇 단계의 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앤드류안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글을 쓰다 보니까 마치 인간의 의식이 그들에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진이 있지만 앤드류안은 이제 철저하게 여기서도 과학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보고 이렇게 인간까지 와야 된다는 거고 네. 철저히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식의 그런 단계를 나누려는 과학자의 노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네, 그럼 앤드류안의 의식의 그 정의도 넓어지고 그러면 그거랑 자연스럽게 커넥텀에 대한 정의도 엄청 네,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이제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식을 얘기하거나 네. 어떤 문화를 얘기하거나 네. 이런 걸 할 때 네. 인간을 자꾸 떼어놔요. 아, 특별한 존재로. 네, 그러니까 음. 과학자들조차도 네. 그렇고 네. 항상 왜 그러냐면 인간을 두고 지능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것서부터 거슬르니까 그쵸.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네. 이렇게 오는 과정으로 보면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 시점에서의 아, 어떤 존재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그쪽에서 네트워크가 되던 것들이 네. 복잡해지는 중앙화되는 형태로 우리의 뇌가 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걸 그 속에서 네. 특별하게 장치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도 인간적으로 생각 이러면 네.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네. 계속 의식 얘기를 하면서 확장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얘도 제목을 본다면 우주의 커넥텀이잖아요. 아, 네. 그게 이제 그 우주가 또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코스모스까지의 뭐 커넥터 뭐 아니면 그 뇌지도 같은 것들인 거 만든 걸 보면 코스모스에서의 그 은하들 연결된 거랑 네, 되게 맞아요. 비슷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네. 제목 제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별로 가는 올라오는 계단.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하고 우주적인 스케일로 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네. 뭐 자연에선 그러고 사람도 우리가 있게 한 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바빌로프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것들 연결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이 책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앤드류안은. 네. 그 세 번째 키워드로 뽑았던 창발이라는 네. 단어가 있는데요. 과학자분들이 되게 많이 쓰는 맞아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더 많이 네. 쓰죠. 누구는 최근에 이제 주변 분들은 창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는 얘기들도 하시고 저는 이렇게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맥락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뇌 안에서 의식 같은 게 이제 있고 그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원자 하나 다 있는 게 뭐 딱 그 어떤 전체가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연결 같은 게 뭐 있는데 그래서 그 창발이라는 게 걔네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리가 우리가 뭐 수족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영씨 세포 하나 떼고 제 세포 하나 떼고 음. 온갖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세포를 다 떼가서 여기다 뭉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 떼인데요, 그거 그냥. 진짜 그 세포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모아 놓으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냥 쓰레기죠. 이제 그냥 쓰레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뭐 이건 되게 비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네. 뭉쳐 놓으면 네. 얘네는 각각에서 온 세포 덩어리인데 네. 뭉쳐 놓으면 얘네들이 뭔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아, 네. 그럼 그걸 창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한 개 한 개를 봤을 때는 원자 한 개 한 개가 갖는 위치와 속도와 뭐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일 텐데 얘네들을 뭐 엄청나게 모아 놓으면 네. 얘네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어떤 성질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개개의 걸 더한 것이 아니라 네. 더한 거 플러스 어떤 특성이 생길 때 창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포 얘기를 조금 잔인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또 사실은 다 단세포들로 네. 된 걸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를 결합시켰는데 생명이라는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러게요. 이게 대표적인 창발이죠. 아, 그러면 세포 더하기 세포 더하기 세포 더하기 세포는 세포 100개 더하기 뭐가 있는 거죠. 그 더하기 뭐가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창발해
그래서 그럼 왜 생기느냐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게 통계 뭐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 한 개 일대의 특성 가지고 더하기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네. 모아놓으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집단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통계역학에서 통계 물리학에서 많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네. 이제 창발이라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 이제 파헤치고 있는 중인 거죠. 뭔가 그 분야별로 뭔가 그 창발에 대해서 쓰는 어쨌든 뭐 좀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천문학 쪽에서도 창발이라는 단어를 따로 써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을 따지거나 이런 창발인데 네. 약간 물리학이나 이제 천문학 중에서도 그 물리학 이론 물리학이나 네. 그 천문학 중에서 천문학도 이제 조금 물리학에 가까운 학문이니까 여기는 환원론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도 사실은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그 쪼개면 분자로 가고 네, 네. 분자에서 원자로 가고 해서 심지어는 뭐 그 스티븐 호킹이랑 같이 했던 펜로우즈라는 분은 양자 뭐 마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양자 생물학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원자 단위에서 생물학 생명에 그러니까 이게 환원되어서 네. 갈 수 있고 그 환원된 곳에서 생명의 그 어떤 근본적인 그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창발이 들어갈 곳은 없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뭔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창발이라는 거는 전혀 새로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통계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창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약간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게 물리학자나 이제 천문학자 중에서도 이제 그 자연과학의 어떤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그거 하시는 분들은 네. 환원론적인 걸 되게 좋아하고 뭐 쪼개면 이제 근본적인 단위가 있고 세상 모든 걸 설명하는 유일한 theory of everything이 있다고 단 생각하는 하나에. 네. 그거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네. 이제 그것들이 겹쳐져서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을 뿐인 거지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물리학자들은 네. 창발이라는 거, 생물학자들은 창발이라는 게 익숙하니까 한 가지 법칙이 아니어도 네. 요럴 때는 요렇게 되고 하니까 여러 개의 법칙이 그냥 소소하게 있는 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리학자라도 입자 물리학자들하고 통계 물리학자들은 뭐 서로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창발에 대한 태도도 네, 네. 그렇게 갈리는 네. 거죠. 약간 창발이라는 단어는 요즘은 약간 사회적인 현상을 맞아요. 얘기할 때도 그렇죠.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부분이 다 전체가 되지 않고 어떤 네. 현상이 사람들끼리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생기는 어떤 네. 것들에 대한 그래서 걸로. 이제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모아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인터랙션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인터랙션의 물리적인 요인이 창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커넥텀이라는 게 어쨌든 뇌의 지도라면 그것도 정보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지도도 이제 정보인 것처럼 그럼 커넥텀이 돼서 이제 뇌의 지도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뭔가를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아니고 다른 또 생명체가 외계에서 자기네 뇌의 지도를 만들어서 니네 뇌의 지도랑 우리 뇌의 지도가 어떻게 다른지 뭐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그러니까 수도 이제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기술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라든가 네. 이거를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테크니컬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꾸 좋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네. 이 시점에서 SF적인 상상의 나래를 막 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네. 뭐 예전에는 뭐 기억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이 수많은 이 그 인터랙션이 있는 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랬지만 네. 그런 것들이 안 될 정보의 면에서만 보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뭐 그걸 저장하는 거랑 계산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주 여행을 갈 때 네. 뭐 맨날 이렇게 몸으로 가지 않고 네. 정보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자 네트워크에 음. 나의 뇌의 지도를 업로드하면은 이제 공과기도 네트워크를 이제 네 그렇죠. 그런 거. 네,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상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상상 그게 뭐 코끼리 형상 뭐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어떤 빌미가 있거나 그 뭐가 생기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그 망상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공상. 그렇죠. 그러니까 망상과 공상인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상상이 되는 거죠. 가능성이 가능성에 대한 걸 추론하고 물론 비약해야죠. 네.
그런 세대가 되니까 뭐 우주 여행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SF에서 자주 보던 뭐 나를 계속 복제해 갖고 그러니까 제 이렇게 나를 복제해 가지고 제가 미영님 머리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네. 심지어 합체할 수도 있는 거죠. 공각기도 네. 것처럼.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조금 사이즈를 크기를 줄여가지고 그 실험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니 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약간 뇌세포에서 배양해서 하는 미니 뇌도 있고 네. 또 시뮬레이션. 근데 이게 이제 겹쳐지겠죠. 지금도 뇌과학이랑 인공지능들이 그쵸. 서로 인터랙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커넥텀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뇌지도를 완성해 나간다는 이야기는 네. 이게 한두 가지씩 실현되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들이 그냥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어쩌면 와 이게 정말 실현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면 네.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인간이 우주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것들도 결국은 그냥 본 거랑 뭐 이렇게 측정했던 거가 아니라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상의 영역으로 맞아요. 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니까 아마 우주의 커넥텀이라는 것도 이제 뇌의 지도이지만 그 어떤 우주로 가는 코스모스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한 확장성, 얘기들이 네.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의 이 5장에서의 문장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장이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뇌는 하늘보다 넓다. 나란히 놓아보면 뇌 안에 하늘이 쉽게 들어가고 더구나 당신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엄청난 뭔가 문학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거를 막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 막 이런 느낌이 막 있어요. 그래서 뇌 안에 하늘이 쉽게 들어간다라는 거에서 우주의 커넥텀이라는 그 아까 얘기를 좀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장에서 어떤 문장을 고르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재미있게 같이 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박사님은 뭐 혹시 같이 읽으면 좋을 책들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승현준 박사님이 쓰신 커넥텀 뇌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네. 번역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 좀 보시고 네. 이 승현준 교수님이 이제 그 커넥텀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 학자시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책을 영어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영어로 쓰신 걸 번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책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은 우리가 짧게 얘기했지만 네. 진짜 커넥텀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네.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좀 보시면 지금 시대의 뇌과학의 한쪽 흐름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주의 커넥텀에 대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